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부가 지루하거나 최선을 다할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언젠가 만나게 될 저의 자녀를 생각해요. 저 역시 제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기를 바랄 겁니다. 보여주면 따른다 라는 말이 있죠. 내가 게으름을 부리면서 아이에게 너 똑바로 하라 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이따금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아이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아이에게 바라는 모습대로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보여주면 따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모범을 보이는 것 뿐이니까요. 책상 위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보여주면 따른다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린 지금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뇌가 가진 가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소성이란 찰흙을 쥐었다 놓으면은 그 모양이 바뀌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형태가 완전히 변해버리는 성질을 말합니다. 우리 뇌에도 가소성이 있죠.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면 뇌가 변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꼭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지만은 않는 거예요. 니콜라스 카 본인이 그랬듯 원래 긴 글을 잘 읽었던 사람이 인터넷 사용, 즉 외부의 자극이 축적되어 점차 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터넷과 뇌의 관계를 보다 확장해서 생각하면요, 기술과 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생겨남으로써 우리의 뇌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시계 한 가지만 들려드리겠어요. 시계가 없던 시절의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순환적인 것이라 생각했죠. 이런 의미예요.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옵니다. 여름이 왔다가 겨울이 오고 또 지나면 따뜻해지죠. 그런데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 즉 시계가 처음 발명된 뒤에 사람들은 시간을 보다 엄밀하게 측정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시계는 점점 정밀해지겠죠. 이것은 기술의 발달인데 이 기술의 발달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삶 자체를 바꿉니다. 분석하고 나누고 계획할 줄 아는 인간이 된 거예요. 요컨대 이렇게 기술은 새로운 사고방식, 혁명적인 사고방식을 만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뇌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문자일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이요. 언어 자체는 인간의 본성적인 것이지만 읽고 쓰는 행위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문자가 없는 사회에서도 언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갓난아기도 글자를 몰라도 엄마 아빠와 엄마 아빠 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배우는 것은 어떤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이죠. 니콜라스 카는 기술의 일종인 문자, 이 문자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가 읽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래요. 아주 오랜 옛날에는 문자를 쓸 때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마침표, 쉼표, 따옴표 같은 문장 부호도 없었고요. 예전에 책의 역사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의 옛날 한문 고서를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한자가 그냥 쭉 이어져 있잖아요. 띄어쓰기 없이요.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옛날의 서양 텍스트들도 그랬어요. 그런 글들은 읽기가 힘듭니다. 매번 어디를 끊어야 할지 고민이죠. 그래서 문장의 첫머리를 자꾸 놓치게 돼요. 요컨대 글을 읽을 때 글을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인 부담 자체가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읽기가 힘든 상황에서는 깊게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읽기에도 벅차니까요. 비유하자면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영어 원서를 읽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내용을 독해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죠.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중심 문장을 골라내고 여백의 코멘트를 적어 넣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가요, 글이 지금처럼 띄어쓰기도 생기고 문장 부호도 생기고 읽기가 편해지면서, 즉 가독성이 있게끔 디자인된 글이 되면서 글 읽기가 쉬워지고 우리의 생각도 그 문자라는 기술에 따라서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사고가 점점 깊어진 단계예요. 그러면은 생각이 깊어지는 단계와 문자의 발전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은 시간을 연속적이며 순환하는 흐름으로 받아들였다. 시간을 정확히 잴 필요도, 하루를 작은 조각으로 나눌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태양이나 달, 별의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시계로서의 역할이 가능했다. 이런 방식은 중세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시간에 대한 더욱 정확한 측정을 요구한 최초의 사람들은 엄격히 정해진 계획에 따라 기도 생활을 하는 교회 수도사들이었다. 6세기 베네딕토 성인은 자신을 따르는 수도사들에게 정확한 시간에 맞춰 하루 7번 기도할 것을 명령했다. 600년이 흐른 후 시토 수도에는 정확함을 강조해서 하루가 온전히 엄격한 행동으로 채워지게 하고 나태함이나 그 어떤 낭비도 신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했다. 이에 따라 수도사들은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선도했다. 최초의 기계식 시계를 조립한 곳은 수도원이었는데 이 시계는 추의 흔들림을 통해 움직였다. 사람들이 하루를 잘 분배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린 것도 교회의 종탑이었다.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은 수도원을 통해서 퍼져나갔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최신의 훌륭한 기기를 선호하던 유럽 왕가들은 시계를 원하게 되었고 시계 수리와 제조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모여들고 논밭이 아니라 시장이나 공장, 회사 등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종소리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었다. 14세기 무렵 흔하게 사용되던 기계식 시계는 새로운 도시사회의 복잡한 업무를 조정하는 보편적인 도구가 되었다. 각 도시는 시청, 교회 혹은 궁전의 탑에 가장 정교한 시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경쟁했다. 시계는 단순히 더욱 정확하고 화려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작아지고 저렴해졌다. 소형화 기술의 발달로 집안에 놓거나 또는 들고 다닐 수 있는 저렴한 시계가 탄생했다. 벽시계, 회중시계, 손목시계 등 시간을 재는 개인 도구의 확산은 더욱 본질적인 변화들을 가져왔다. 기계화된 시계는 스스로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까지 변화시켰다. 시계가 동일한 기간 단위의 조합으로 시간을 재정의하자 우리의 사고는 구분과 측정이라는 체계적인 정신적 작업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시계는 우리가 중세에서 벗어나 르네상스 또 계몽주의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시간을 기록하는 시계의 탄생을 끌어내고 또 이 기계의 일상적인 사용처를 정했던 실용적인 관심과는 별도로 시계의 체계적인 움직임은 과학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인간의 탄생을 도왔던 것이다. 시계를 예로 들었지만 이렇게 기술은 사고방식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제는 문자에 대해 살펴보자.
언어는 그 자체로는 기술이 아니며 이는 우리 인간이란 종의 특성이다. 우리의 뇌와 신체는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도록 진화했다. 어린아이는 새끼새가 나는 법을 배우듯이 특별한 가르침이 없어도 말하는 것을 배운다. 읽기와 쓰기가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우리는 쉽게 이 같은 기술을 타고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읽기와 쓰기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며 의도적인 알파벳의 개발과 다른 많은 기술들로 인해 가능해졌다. 우리의 사고는 이 상징적인 문자를 이해 가능한 언어로 변환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읽기와 쓰기는 가르침과 연습, 계획적인 뇌의 성형을 필요로 한다. 이 같은 성형 과정에 대한 증거는 많은 신경학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실험 결과 글을 익힌 사람의 뇌는 글을 모르는 사람의 뇌와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뇌가 언어를 이해하고 시각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기억을 형성하는 방식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뇌 스캔을 통해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읽기를 위한 뇌 회로는 표음 문자를 사용하는 이들과 다른 방식으로 형성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메리언 울프의 책 읽는 뇌라는 책을 보면 모든 독서는 계획하고 단어의 소리와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전두엽과 측두엽을 사용하지만 표의 문자 체계의 경우에는 매우 특이한 부분, 특히 기억력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부분까지 활성화시킨다 라고 밝혔다. 이렇게 뇌 활동의 차이는 서로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영어 사용자는 이탈리아어 사용자보다 시각적 형태 파악과 관련된 뇌 부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영어 단어는 철자와 발음이 매우 다른 경우가 있는 반면에 이탈리아어 단어는 소리 나는 그대로 쓰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의 사용은 우리 뇌의 형성을 바꾼다.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초기의 기록에서는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경사들이 쓴 책에서는 모든 줄, 모든 장에 걸쳐 단어가 연이어 기록되었으며 오늘날 이 같은 형태는 스크립투라 콘티누아라고 불린다. 사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단어마다 끊어 발음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또 여러 음절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흘러나온다. 그래서 초창기의 기록자들은 단어마다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학자 존 셴거는 단어 사이에 공간이 없다는 것은 어순이 없다는 것과 더불어 고대 독자들에게 추가적인 인지적 부담을 안겨주었다고 설명한다. 고대 독자들은 자주 읽기를 멈추고 종종 문장이 다시 시작하는 시점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독서가 자주 끊어질 수밖에 없었다. 글을 읽는 와중에 독자들의 사고는 하나의 단어가 어디에서 끝나고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단어는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됐다. 읽기는 퍼즐 맞추기와 같았던 것이다. 천천히 인지적으로 집중적인 분석을 해야 됐기 때문에 독서는 매우 수고스러운 일이었다. 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조용히 책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글을 소리내는 것은 그 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그랬던 것이 기원 후 1000년 정도가 지나면서 필경사들이 문장 중간에 띄어쓰기 공간을 두며 단어 사이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이는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시작돼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13세기 무렵 띄어쓰기가 없는 스크립투라 콘티누아는 각 지역의 언어로 쓰여진 문서뿐만 아니라 라틴어로 쓰여진 문서 대부분에서 사라졌다. 또 마침표 역시 보편화되면서 독자들은 더욱 편해졌다. 글쓰기는 처음으로 듣기뿐만 아니라 보기 위한 것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 공간을 두는 것은 문자를 해석하는 데 드는 인지적인 부담을 덜어주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조용히,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하며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의 뇌가 글을 해석하는 데 더 능수능란해지면서 과거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었던 것이 기본적이며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과정이 되었고, 뇌는 남는 힘을 그 의미를 해석하고 생각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비로소 오늘날 깊이 읽기라고 부르는 방식이 가능해졌다. 독자들은 독서에 능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더 좋아졌다.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두꺼운 책을 차분히 읽기 위해서는 책 속으로 빠져들어 몰입 상태로 오랜 시간 집중하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이 같은 정신적인 능력을 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동물들의 뇌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산만한 뇌를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는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최대한 알기 위해 시선을 계속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결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자꾸 옮겨가는 성향이 있다. 하지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사고의 과정을 연습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집중을 요한다는 것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요컨대 산만하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정신 발전 역사에 있어서 불가사의하면서도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책을 읽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행위지 마음을 비우는 행위는 아니다. 오히려 마음을 채우고 보충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독자들은 글과 생각, 내부적인 감각의 흐름에 더 깊이 빠져들기 위해 주변에 있는 많은 자극에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이는 깊이 읽기가 지닌 독특한 정신적인 과정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우리 인간의 정신의 역사에서 이 불가사의하면서도 이례적인 일, 하나에 집중하는 것, 깊게 생각하는 것, 사고를 깊이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바로 책이라는 기술이었던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혼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공부하는 방법의 모든 것,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11 공부자극 캘린더 365 홍콩 캘린더를 주위에 공부하시는 분들께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